이 재수없는 년아, 당장 꺼져!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소금을 뒤집었으며 저는 길거리로 내쳐졌습니다. 손에 남은 건 테이프로 감긴 낡은 핸드폰 하나. 내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 죽은 줄 알았던 엄마의 번호가 22년 만에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1살이 된 박꽃님이라고 합니다. 사흘 전 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병원 응급실 복도 끝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휴대폰에서 마지막으로 걸려온 전화는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였습니다. 추락사고. 그 두 글자가 제 인생 전부를 무너뜨렸습니다. 아버지 박진수는 25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하신 분이셨습니다. 고소공포증이 있으셨지만 저 하나 대학 보내시겠다고 30층 높이 비계에도 매일 올라가셨죠. 그런 아버지가 5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떨어지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의사 선생님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현장 도착 당시 이미 사망, 사인은 두개골 골절 및 경추 손상, 즉사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하얀 천으로 덮인 아버지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아니 계모 남할순이 응급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꽃님아, 내 아빠 어디 있어? 빨리 말 안 해? 계모는 저를 보자마자 고함을 질렀습니다. 병원비 누가 내? 장례비는? 이거 다 내가 책임져야 돼.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돈 이야기부터 꺼내는 계모를 보며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계모 남할수는 제가 10살 때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재혼한 지 11년, 그동안 저는 단 한 번도 계모에게서 따뜻한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밥을 차려줄 때도 빨래를 해줄 때도 늘 의무를 하듯 차갑게 대했죠.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만은 달랐습니다. 여보, 꽃님이 학교에서 상 받았대요. 우리 딸 정말 기특하죠? 아버지가 퇴근하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 환하게 웃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연기라는 걸 알았지만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일하시는데 집에서마저 편하지 못하시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11년 동안 꾹 참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서울 외곽 작은 병원 지하에 마련되었습니다. 아버지 친구분들, 현장 동료분들이 하나 둘 조문을 오셨습니다. 진수 형,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맨날 딸 자랑만 하더니 이렇게 갈 줄은. 어른들의 낮은 한숨소리가 빈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상주석에 앉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계모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야, 너 울기는 하냐?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오네. 제가 아직 실감이 안 나서 그래요. 실감? 웃기고 있네. 내 애미도 없는 주제에. 이제 애비마저 없으니 완전 고아 신세네. 계모의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틀 밤을 빈소에서 보냈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새벽, 저는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었죠. 아빠, 저 어떡해요? 이제 저 혼자 어떻게 살아요? 그제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발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를 화장장으로 모셔야 하는 시간, 저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 안전모,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테이프로 칭칭 감긴 작은 피처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겉면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꽃님아, 절대 켜지 마라. 죽을 만큼 힘들 때만 켜라. 저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뭐지? 왜 이런 걸 숨겨두신 거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꽃님, 넌 지금 뭐 하는 거야? 계모가 갑자기 방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핸드폰을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유품, 정리하고 있었어요. 유품? 그깟 헌옷까지 뭐하러 챙겨? 어차피 다 버릴 건데. 계모는 제 손에서 아버지의 작업복을 낚아채 쓰레기 봉투에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 다 버리고 너도 짐 싸. 오늘 바로 나가야 돼. 네, 나가라뇨? 그래, 나가. 이 집은 내 명의야. 내 아빠랑 결혼하면서 명예 이전 받았어. 넌 여기 있을 자격 없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도 끝나지 않았는데 집에서 쫓아낸다고요? 어머니, 제발이요. 며칠만이라도. 어머니? 나한테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어. 계모는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제 얼굴에 뿌렸습니다. 소금이었습니다. 이 재수 없는 년아. 어디서 소금 뿌려진 몸으로. 아빠 짐을 챙겨. 당장 꺼져. 소금이 눈에 들어가 따가웠지만 더 따가운 건 계모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구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만 참았던 거였구나. 결국 저는 그날 밤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손에 든 건 작은 가방 하나와 아버지가 남긴 그 낡은 피처폰뿐이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과연 이 핸드폰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밤 9시 저는 동대문역 근처 2층짜리 찜질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지갑에 남은 돈은 10,000원짜리 2장뿐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입장료 8,000원입니다. 카운터 직원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찜질방 안은 주말밤이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 친구들끼리 온 젊은이들, 모두 편안한 얼굴로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서둘러 구석진 자리를 찾아 몸을 웅크렸습니다. 가방을 열어 아버지의 피처폰을 꺼냈습니다. 테이프로 칭칭 감긴 모습이 마치 절대 열어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 같았습니다. 꽃님아, 절대 켜지 마라. 죽을 만큼 힘들 때만 켜라. 아버지의 손글씨가 다시 한번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 아닐까요? 집에서 쫓겨나고 갈 곳도 없고 남은 돈은 12,000원. 이보다 더 힘들 수가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지익지익. 테이프가 벗겨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침내 핸드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0년도 더 된 듯한 오래된 폴더형 피처폰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찜질방 구석에 있는 콘센트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충전기도 함께 감싸져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꽂자 희미하게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였나 봅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핸드폰에서 부팅음이 울렸습니다. 삐리리리릭. 오래된 기계음이 찜질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라. 아버지는 무슨 번호를 쓰셨을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생일을 눌러봤습니다. 010323. 삑. 틀렸습니다. 아버지 생신? 0717. 삑.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늘 중얼거리시던 날짜가 있었습니다. 2월 14일. 그날만 아니었어도. 떨리는 손으로 0214를 눌렀습니다. 딸깍. 핸드폰이 열렸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메인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문자도 없고 통화 기록도 없고 사진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 전화번호부에만 연락처 한 개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내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
저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이라니. 대체 누구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숨겨두신 걸까요? 손가락이 저절로 통화 버튼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번호의 주인공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전화를 걸어도 될까요? 혹시 아버지의 옛 연인? 아니면 제 친어머니? 1시간 가까이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잠자리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찜질방 불도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전화는 무섭지만 문자는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자 작성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이건 너무 가볍습니다. 지웠습니다. 저는 박진수의 딸입니다. 이것도 이상합니다. 다시 지웠습니다. 결국 이렇게 썼습니다. 살려주세요. 아버지 박진수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저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번호밖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제발 이 문자를 읽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박꽃님 올림. 전송 버튼을 누르기까지 10분이 걸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버튼이 제대로 눌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전송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꼭 껴안고 구석에 웅크렸습니다. 혹시 답장이 올까요? 아니면 영영 답이 없을까요? 이 번호의 주인공은 대체 누구일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핸드폰 화면만 들여다보며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찜질방 직원이 저를 깨웠습니다. 손님, 여기서 계속 주무실 거예요? 2층 청소 시작해야 하는데요. 아, 네. 죄송합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눈은 퉁퉁 붓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남은 돈만 2,000원. 오늘 하루 끼니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라도 사 먹어야 할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삐리리리릭. 핸드폰에서 문자 수신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주소를 보내주세요. 즉시 가겠습니다. 문자는 새벽 5시 30분에 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잠깐 졸았던 사이에 답장이 온 겁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누구일까요? 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빨리 답장을 보낸 걸까요? 즉시 가겠습니다라는 말에는 어떤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동대문역 3번 출구 앞 2층 찜질방입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또 문자가 왔습니다. 3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이며 제 인생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30분. 저는 찜질방 앞 계단에 앉아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아침 8시에 동대문역은 출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모두 어딘가로 향하는 목적지가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혹시 장난 문자는 아닐까?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 오는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25분째, 저 멀리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2대, 3대. 똑같은 검은 세단이 일렬로 다가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차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무슨 차야? 결혼식 하나? 아니면 무슨 행사? 웅성웅성 소리가 커졌습니다. 세 대의 차가 찜질방 앞에 정확히 멈춰 섰습니다. 가장 앞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나이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저를 발견했습니다. 혹시 박꽃님 양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남자는 가운데 차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분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한 그분은 마치 드라마에서나 봤던 재벌 회장님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그분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꽃님아. 그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저를 아세요? 내가 너를 어찌 모르겠니? 그분은 성큼성큼 다가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22년 동안 못 찾아서 미안해. 저는 영문을 몰라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22년이라고요? 대체 무슨 말씀이신 거죠? 저기, 실례지만 누구세요? 제 질문에 그분은 저를 꼭 껴안은 채 대답했습니다. 나는 강율이라고 해. 그리고 너는 내 딸이야. 귓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제가 이분의 딸이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아니야. 난 죽지 않았어. 내 아버지가 그렇게 말한 거였구나. 강유리 씨는 저를 조금 떼어놓고 제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눈은 나를 닮았고 코는 진수를 닮았네. 맞아, 내 딸이 맞아. 그분의 손이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우니 차에 타자.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이분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차 안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급스러웠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 은은한 향기, 조용한 엔진 소리. 강유리 씨는 제 옆에 앉아 계속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먼저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뭐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침은 먹었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 점심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기사님, 강남 본사로 가주세요. 그리고 중식당에 연락해서 따뜻한 음식 준비하라고 전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이라고요? 이분이 회장님이라고요?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차는 강남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강유리 씨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22년 전 2월 14일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었어. 그날 난 내 아버지 박진수를 만났고 너를 가졌어. 하지만 우리 집안은 절대 그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지. 강유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대기업 협력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어. 진수는 그 회사 생산직 사원이었고 아버지 눈에는 신분이 맞지 않는다고 보였던 거야. 그래서요?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난 너무 기뻤어. 하지만 집안에서는 낙태를 강요했어. 심지어 날 병원에 강제로 데려가려고 했지.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때 진수가 날 데리고 도망쳤어. 우린 숨어서 살았어. 너를 낳을 때까지 5달을 함께 있었지. 하지만 강유리 씨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출산 직후 며칠간 내가 의식을 잃었을 때 집안에서 사람을 보내 너를 데려갔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늦었지. 아무리 찾아도 너와 진수는 흔적도 없었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도망친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 아마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겠지. 우리 집안이 다시 너를 빼앗을까봐. 차가 고급 빌딩 지하 주차장에 들어섰습니다. 여기가 우리 회사야. 유성건설 자재. 내 외할아버지가 세우신 회사인데 10년 전 돌아가신 후 내가 물려받았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이 펼쳐졌습니다. 회장님,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비서로 보이는 여성이 인사했습니다. 회장실로 들어가니 한쪽에 식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미역국, 불고기, 각종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먹어. 많이 먹어야 해. 저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유리 씨가 직접 밥을 떠서 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천천히 먹어도 돼. 시간 많아. 식사를 하면서 강유리 씨가 물었습니다. 진수는, 내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신 거니? 사흘 전이요.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강유리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사람이 건설 일을 하고 있었구나. 네. 25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셨대요. 그럼 지금 너는 어디서 지내고 있니? 저는 어젯밤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계모가 소금을 뿌리며 쫓아낸 것, 찜질방에서 밤을 보낸 것, 아버지의 핸드폰을 켠 것까지. 이야기를 듣던 강유리 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계모가 감히. 그분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비서실장, 문이 열리고 아까 그 정장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네, 회장님. 박진수 씨의 사망사고 건 모든 서류 확보하고 현장 조사 들어가세요. 그리고 남할순이라는 여자 신상 정보 전부 파악해서 보고하세요.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나가자 강유리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꽃님아,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당한 일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때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계모 남할순의 전화였습니다. 받아봐. 스피커폰으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박꽃님. 너 어디 있어? 내 아빠 보험금 나왔거든. 3억. 이거 내가 다 받을 건데 내 도장이 필요해. 어디 있는지 말해. 당장 와. 강유리 씨가 제 손에서 핸드폰을 가져갔습니다. 남할순 씨? 누구세요? 제 딸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보험금 한 푼도 못 받을 겁니다. 각오하세요. 강유리 씨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과연 이분은 계모를 어떻게 하실까요? 그리고 저는 정말 이분의 딸이 맞는 걸까요? 전화를 끊은 강유리 씨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꽃님아, 너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있니? 옷이라든가 생필품이라든가.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강유리 씨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에 연락해서 여성 의류 준비하세요. 사이즈는? 꽃님아, 내 사이즈가 어떻게 되니? 잘 모르겠어요. 보통 프리 사이즈 입었어요. 45에서 66 사이즈까지 전부 준비하세요. 속옷, 신발, 가방도요. 1시간 안에 회장실로 보내세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찜질방 바닥에서 떨고 있었는데 지금은 회장실에서 밥을 먹고 있다니. 그리고 DNA 검사를 해야겠어. 법적으로 정확히 하려면 필요해. 네, 알겠어요. 오해하지 마. 난 내가 내 딸이라는 걸 확신해. 하지만 앞으로 법적 절차가 필요할 거야. 특히 그 계모를 상대하려면. 1시간 후 병원 의료진이 회장실로 왔습니다. 회장님, 검사 준비되었습니다. 간단한 구강 점막 채취였습니다. 면봉으로 입안을 살짝 문지르는 것뿐이었습니다. 결과는 이틀 후에 나옵니다. 의료진이 나간 후 백화점에서 옷들이 도착했습니다. 정장, 캐주얼, 속옷, 신발까지 수십 벌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갈아입어봐. 저 안쪽이 화장실이야. 저는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깨끗한 옷, 단정한 모습. 어제의 제가 맞나 싶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강유리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내 딸이야. 예쁘다.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예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내가 지낼 곳을 정해야겠다. 일단 오늘 저녁부터는 우리 집에서 지내자. 저희 집이요? 응. 강남에 아파트가 있어. 4평 정도 되는데 혼자 살기엔 너무 넓어서 허전했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지도 없었고 무엇보다 이분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말해보세요.
박진수 씨의 사망사고건 현장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고 당일 박진수 씨는 5층 건물 옥상 방수 작업 중이었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작업 중 갑자기 비틀거리며 추락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비틀거렸다고요? 네. 그리고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박진수 씨는 고혈압 환자였는데 사고 당일 아침 약을 2배로 복용한 흔적이 있습니다. 강유리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2배요? 네. 부검 결과 혈중 혈압약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로 인해 저혈압 쇼크가 와서 어지러움증을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사고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 없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박진수 씨가 평소 약을 관리한 방법, 누가 약을 챙겨줬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계모가 매일 아침 약을 챙겨줬어요. 뭐라고? 아버지는 아침마다 현장 나가시기 전에 계모가 준비한 약을 드셨어요. 저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강유리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비서실장, 남할순의 통화 기록, 금융거래 내역, 보험 가입 내역 전부 확보하세요. 변호사팀도 대기시키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설마 계모가 일부러 약을 잘못 먹였다는 건가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꽃님아, 진정해.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만약 정말 그렇다면 법대로 처리할 거야. 내가 보장해. 그날 저녁 저는 강유리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 타워 팰리스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5층까지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넓은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야. 강유리 씨가 안내한 방은 제가 살던 집보다 넓었습니다. 오늘은 푹 쉬어. 내일부터 천천히 이야기하자. 감사합니다. 고맙긴. 당연한 거야. 넌 내 딸이니까. 그날 밤 저는 폭신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틀 만에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정말 이분이 제 친엄마가 맞을까?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아버지는 정말 사고로 돌아가신 걸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계모 남할순의 문자였습니다. 야, 박꽃님. 너 지금 누구랑 있는 거야? 감히 날 무시해? 두고 봐. 너 완전히 끝장내줄 거야.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문자를 캡처해서 강유리 씨에게 전송했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걱정 마. 내일 변호사가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할 거야. 이제 그 여자는 내게 연락도 못해.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계모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과연 DNA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에는 정말 계모가 연루되어 있을까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유리 씨는 일찍 출근하셨고 저는 혼자 넓은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을 서성이다가 문득 강유리 씨의 서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망설였지만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한쪽 벽면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강유리 씨 사진이었습니다. 그중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강유리 씨가 작업복 입은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둘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강유리 씨의 배가 조금 불러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02년 2월 14일 우리 셋이 함께한 마지막 날. 진수야, 꽃님아, 사랑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진짜였습니다.
강유리 씨는 정말 제 엄마가 맞았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꽃님아, 나왔어. 강유리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울었어?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저기 서재에서 사진을 봤어요. 강유리 씨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 그 사진. 내가 제일 아끼는 사진이야. 엄마. 라고 불러도 될까요? 강유리 씨가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넌 내 딸이니까. 그런데 DNA 검사 결과는요? 아, 그거 여기 있어. 강유리 씨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모자 관계 확률 99.99%.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확실하다고 나왔어. 종이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제게 엄마가 생긴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소식이 있어. 강유리 씨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사한 내용인데 들어볼래? 고개를 끄덕이자 강유리 씨가 설명했습니다. 나말순 그 여자 뒤를 캤더니 심상치 않더라. 일단 내 아버지와 결혼하기 3년 전에 다른 남자와 사실혼 관계였어. 네. 그 남자 이름이 최등만. 사채업자야. 지금도 연락하고 지낸다는 정황이 포착됐어.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계모가 아버지와 결혼한 건 아마 돈 때문이었을 거야. 내 아버지는 성실했고 매달 월급도 꼬박꼬박 받았고 집도 있었으니까. 강유리 씨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있어. 내 아버지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3건이야. 총 보험금이 3억 5천만 원. 3억 5천만 원이요? 그래. 그런데 이 보험들 전부 작년에 가입됐어. 수익자는 전부 나말순으로 되어 있고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그럼 정말 계모가 아버지를 아직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정황상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야. 강유리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꽃님아, 이제부터가 중요해. 우리가 증거를 확보하려면 신중하게 움직여야 해. 자칫하면 증거 인멸할 수도 있거든.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를 할 거야. 그리고 변호사팀이 민사상 모든 절차를 준비할 거고, 그날 오후 강유리 씨와 함께 강남 경찰서로 갔습니다. 박진수 씨 사망 사건 관련해서 수사 의뢰하러 왔습니다. 형사과 형사님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어떤 의심 정황이 있으신가요? 강유리 씨가 준비한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비정상적인 약물 복용량, 갑작스러운 보험 가입, 계모와 사채업자의 관계 등. 이 정도면 충분히 조사할 만하네요. 일단 부검 기록부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말순 씨 소환 조사도 진행하고요. 경찰서를 나오는 길에 강유리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조금만 기다려봐.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박꽃님 맞지? 네 엄마라는 여자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네 아빠 죽인 건 우리가 아니야. 증거도 없으면서 함부로 나대지 마.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라고 했습니다. 계모 혼자가 아니라는 뜻인가요? 강유리 씨에게 문자를 보여드렸습니다. 역시 최등만이 개입되어 있구나.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지. 하지만 물러설 수 없어. 내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강유리 씨가 즉시 형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협박 문자 받았습니다. 번호 추적 가능할까요? 발신 번호 보내주세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시간 후 형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포폰이네요. 추적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증거로 확보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시고 혹시 또 연락 오면 바로 신고하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계모에게 당하신 걸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게 돈 때문이었을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강유리 씨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꽃님아, 잠 안 와? 네.
계속 생각이 나서요. 강유리 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나도 잠이 안 와. 근데 있잖아, 내 아버지 말이야. 참 좋은 사람이었어. 어떤 분이셨어요? 성실하고 착하고 책임감 강하고. 나 임신했을 때 우리 집안이 얼마나 협박했는데 끝까지 날 지켜줬어. 너까지. 강유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꽃님아.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22년 동안 너 혼자 힘들게 살게 해서.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저희는 서로를 꼭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과연 계모의 범죄가 밝혀질까요? 그리고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을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형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유리 씨, 박꽃님 씨, 서로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저희는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형사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저희를 맞았습니다. 부검 기록을 재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형사님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진수 씨의 혈액에서 고혈압 약 외에 다른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다른 성분이요? 네. 수면제 성분입니다. 그것도 상당량이요. 강유리 씨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수면제라고요? 그럼 정말 아직 단정할 순 없지만 의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고혈압 약과 수면제를 함께 복용하면 심각한 저혈압과 어지럼증이 올 수 있거든요.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떨어진 건 약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남할순 씨를 참고인 조사 차원에서 소환했습니다. 바로 그때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계모 남할순이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계모가 소리쳤습니다. 아, 박꽃님, 내가 날 고소했어? 이 배은망덕한 년아. 조용히 하세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고함을 쳐요? 형사님이 경고했습니다. 계모는 자리에 앉으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남할순 씨, 박진수 씨가 평소 복용하던 약 누가 관리했습니까? 제가 했죠. 남편이 까먹을까봐 제가 챙겨줬어요. 약을 어떻게 챙겨줬습니까? 아침마다 약통에서 꺼내서 물이랑 같이 줬어요. 뭐 잘못된 거라도 있어요? 박진수 씨가 수면제를 복용한 적 있습니까? 수면제? 없는데요? 왜요? 형사님이 부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부검 결과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계모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죠? 전 모르는데요. 그럼 누가 수면제를 먹였겠습니까? 모르죠. 본인이 먹었을 수도 있잖아요. 계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님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할순 씨, 최등만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누구요? 모르는데요. 정말 모릅니까? 통화 기록을 보니 사고 당일에도 5번이나 통화했던데요. 계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친구예요. 오래된 친구. 친구가 사채업자입니까? 형사님이 계속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박진수 씨 명의 보험 3건 전부 작년에 가입됐던데 왜 그렇게 많이 가입했습니까? 남편이 위험한 일 하니까 대비하려고 그런 거죠. 수익자가 전부 본인인데요. 당연하죠. 전 배우자인데. 계모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남할순 씨 댁에서 압수한 약통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사님이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혈압 약통 안에 수면제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게 제가 실수로 잘못 넣었나 봐요. 실수요? 매일 아침 약을 챙겨주면서 수면제와 고혈압 약을 구분 못했다고요? 계모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조사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 험악하게 생긴 남자였습니다. 최등만 씨도 오셨네요. 같이 조사하죠. 형사님이 말했습니다. 최등만과 계모가 눈이 마주치자
계모가 고개를 휙 돌렸습니다. 최등만 씨, 남할순 씨와 무슨 관계입니까? 그냥 아는 사이요. 통화 기록 보니까 거의 매일 통화했던데요. 그냥 아는 사이치고는 자주 연락했네요. 최등만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형사님이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사고 전날 밤 두 분이 모텔에서 만났죠? 뭐라고요? 계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CCTV 확인했습니다. 영등포 모텔 앞에서 두 분이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어요. 그건 그냥 이야기하려고. 모텔에서 이야기를요? 새벽 2시에요? 최등만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사귀었어요. 그게 뭐 어때서요? 남편 있는 여자 만나면 안 돼요?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그날 밤 대화 내용이 문제죠. 형사님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모텔 복도 CCTV에 찍힌 음성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다 끝나. 보험금 나오면 반씩 나누자. 최등만의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정말 괜찮을까? 들키면 큰일 나는데. 계모의 목소리였습니다. 걱정 마. 고혈압 환자가 현장에서 어지러워 떨어진 거야. 누가 뭐라 하겠어? 약만 잘 처리하면 돼. 약은 벌써 갈아치웠어. 증거 없어. 녹음이 끝나자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계모와 최등만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거 불법 녹음 아니에요? 증거로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계모가 떠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공공장소 CCTV 음성은 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형사님이 통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최등만 씨 계좌로 남할순 씨가 지난 1년간 총 3천만 원을 송금했네요. 무슨 돈입니까? 그건 빌려준 거예요. 빌려줬으면 차용증이 있겠네요. 보여주세요. 최등만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사님이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두 분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박진수 씨 살인 교사 및 방조, 보험 사기 등으로 구속 수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모가 그제야 울기 시작했습니다. 전 정말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좀 아프게 해서 보험금 타려고. 뭐라고요?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를 고의로 아프게 했다고요? 미안해. 나도 빚이 너무 많아서. 등만이가 자꾸 재촉하고. 어쩔 수 없었어. 계모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강유리 씨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마 때문에 사람 목숨을 가지고 놀았습니까? 3억? 아니 4억. 빚이 너무 많아서. 빚 때문에 1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죽였다고요? 그것도 모자라 그 딸을 소금 뿌리며 쫓아냈다고요? 강유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사님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남할순, 최등만 두 분 모두 살인 교사 및 방조, 보험 사기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안 돼. 놓아줘요. 전 정말 죽이려던 게 아니었어요. 계모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고 두 사람이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계모한테 당하신 거였습니다. 강유리 씨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 내 아버지도 이제 편히 쉬실 거야. 저는 강유리 씨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계모에게는 아직 재산이 남아 있었고 그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계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아버지의 억울함은 완전히 풀릴 수 있을까요? 계모와 최등만이 구속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크게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금 노린 계모, 남편 살해 기도, 수면제 섞어 건설 현장 추락사 유도. 뉴스를 보는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이 밝혀진 건 다행이지만 1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강유리 씨가 차를 한 잔 건네며 말했습니다. 꽃님아, 이제 법정 싸움이 시작될 거야.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
무슨 법정 싸움이요? 남할순이 변호사를 선임했대. 그것도 유명한 변호사를. 네, 돈이 어디 있다고요? 그게 최등만 쪽에서 대주는 것 같아. 끝까지 발버둥 치려는 모양이야. 며칠 후 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강유리 씨 그리고 검사님과 함께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계모 남할순은 수감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남할순 살인 교사 및 방조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님이 물었습니다. 계모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희 의뢰인은 살인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남편의 건강을 걱정해서 약을 챙겨줬을 뿐입니다. 약통에서 수면제가 발견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의뢰인의 실수였습니다. 의뢰인도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바쁜 아침에 실수로 섞였을 뿐입니다. 검사님이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모텔에서의 대화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내일이면 다 끝나 보험금 나오면 반씩 나누자는 명백한 범행 모해 아닙니까? 그것은 단순히 보험금에 대한 이야기였을 뿐 살인과는 무관합니다. 변호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방이 계속되었습니다. 계모 측 변호사는 증거 불충분을 주장했고 검사님은 정황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3개월 전부터 보험을 가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총 3건의 보험금 합계 3억 5천만 원.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편이 위험한 일을 하니 대비한 것입니다.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수익자를 본인으로만 했습니까? 딸인 박꽃님도 있었는데 왜 제외했습니까? 그건 성인이 아니었으니까요. 박꽃님 양은 당시 20세였습니다. 성인입니다. 검사님의 반박에 변호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계모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그 애 키웠어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학교 보냈어요. 그런데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그 애 주라고요?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님이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계모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박꽃님, 너 양심도 없냐? 내가 너 키운 거 생각 안 해? 은혜를 원수로 갚냐? 피고인,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치가 떨렸습니다. 키워준 은혜라니요? 매일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대하면서요? 첫 공판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계모 측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강유리 씨, 박꽃님 양,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강유리 씨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합의하시죠. 저희가 합의금을 드리겠습니다. 합의금이요? 사람 죽여놓고 돈으로 해결하자고요? 5억 드리겠습니다. 처벌 불원서만 써주신다면요. 거절합니다. 돌아가세요. 강유리 씨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억까지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10억을 준다 해도 거절합니다. 가세요. 변호사가 돌아간 후 강유리 씨가 말했습니다. 꽃님아, 앞으로 저런 제안 더 들어올 거야. 흔들리지 마.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야. 네, 엄마. 알겠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니 또 협박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합의 안 하면 후회할 거다. 너희 집 주소 다 안다. 조심해라. 강유리 씨에게 보여드리자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협박죄로 추가 고소하겠습니다. 형사님이 받아 적었습니다. 이틀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협박 문자 보낸 사람 잡았습니다. 최등만의 조직원이었습니다. 역시 최등만이 배우였군요. 최등만도 추가 혐의로 조사받을 겁니다. 조직 폭력배 동원해서 협박했으니 형량 더 늘어날 거예요. 며칠 후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최등만도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사님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최등만은 남할순에게 사채 4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갚기 위해 박진수 씨를 타깃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계획적 범행입니다. 최등만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것은 추측일 뿐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 있습니다. 검사님이 통화 녹취록을 제시했습니다. 사고 한 달 전 두 사람의 통화 내용입니다. 보험금으로 내 빚 갚을 수 있겠어? 3억이면 되지 뭐. 남은 건 우리끼리 나누고.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최등만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내 목소리가 아니야. 음성 분석 결과 98% 일치합니다. 검사님이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계모가 최등만을 노려봤습니다. 최등만도 계모를 쏘아봤습니다. 서로를 탓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 이 여자가 시킨 거예요. 전 그냥 도와준 것뿐이에요. 최등만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내가 먼저 제안했잖아. 보험금 타자고. 계모도 소리쳤습니다. 판사님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 다음 공판까지 추가 증거 조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강유리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견디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계모와 최등만은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요? 석 달 후 최종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추가 증거들을 계속 확보했습니다. 계모의 핸드폰에서 삭제된 메시지 복구, 최등만과 주고받은 이메일, 은행 거래 내역까지.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사 기자들도 여러 명 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판사님이 입장하시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 남할순, 최등만, 일어서십시오. 두 사람이 떨리는 몸으로 일어섰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피고인 남할순은 2013년 박진수 씨와 재혼했습니다. 재혼 당시부터 피고인 최등만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고 최등만에게 사채 4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계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판사님이 계속 낭독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두 피고인은 박진수 씨를 대상으로 보험금 편취 계획을 세웠습니다. 총 3건의 보험금 합계 3억 5천만 원을 가입했고 수익자는 전부 피고인 남할순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부터는 박진수 씨의 고혈압 약에 수면제를 섞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정상 용량의 2배에 달하는 고혈압 약과 수면제를 함께 복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법정 안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사고 전날인 11월 15일 두 피고인은 모텔에서 만나 최종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내일이면 다 끝난다. 보험금 나오면 반씩 나눈다는 대화를 CCTV 음성에서 확인했습니다. 11월 10일 아침 피고인 남할순은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약을 먹였습니다. 박진수 씨는 현장에 도착해 작업을 시작했지만 약물 효과로 인한 극심한 저혈압과 어지럼증으로 5층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판사님이 잠시 말을 멈추고 계모를 바라봤습니다. 계모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치밀했습니다. 단순한 과실이 아닌 명백한 살인 교사 및 방조입니다. 더욱이 피해자는 10년 동안 함께 생활한 배우자이며 성실하게 일해 가정을 책임지던 가장이었습니다. 피고인 남할순은 범행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딸인 박꽃님을 집에서 쫓아냈으며 보험금을 독차지하려 했습니다. 강유리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또한 구속 후에도 조직 폭력배를 동원해 피해자 가족을 협박했으며 합의금을 미끼로 범죄를 무마하려 했습니다. 판사님이 두 피고인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끝까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진심 어린 반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판사님이 망치를 들었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 남할순, 살인 교사 및 방조, 보험 사기 미수,
사체 유기, 협박 등의 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 유족에게 위자료 2억 원을 배상하라. 피고인 최등만, 살인방조, 보험사기 공모, 협박, 조직폭력 등의 죄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피해자 유족에게 위자료 1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 쾅! 판사님이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안 돼요. 재판장님, 너무 억울해요. 계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정말 죽이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좀 아프게 해서 보험금 타려고. 피고인, 조용히 하십시오. 박고님,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합의해줬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 아냐. 계모가 제게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달려와 계모를 제지했습니다. 끌어내세요. 판사님의 명령에 계모는 끌려나갔습니다. 놓아요. 놓으라고요. 억울해요. 최등만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끌려갔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12년이라니.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법정 문이 닫히자 저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유리 씨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이제 끝났어, 꽃님아. 내 아버지도 편히 쉬실 거야. 법정을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꽃님 씨,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강유리 씨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질문은 사양하겠습니다. 비켜주세요. 경호원들이 길을 만들어줬습니다. 차에 타자 강유리 씨가 물었습니다. 꽃님아, 괜찮니? 네. 다행히 정의가 승리했어요. 그래.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네. 재산 문제가 남아있거든. 강유리 씨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할순이 가지고 있던 재산 목록이야. 내 아버지 명의 집, 예금, 퇴직금 등등. 전부 합치면 약 6억 원 정도 돼. 6억 원이요? 응. 남할순은 유족이 아니니까. 이 재산은 전부 내 거야. 법적으로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집도 제 거예요? 그래. 내 아버지가 15년 동안 대출 갚아서 산 집이야. 당연히 내 거지. 계모가 쫓아낸 그 집이요? 맞아. 이제 내가 그 집 주인이야. 며칠 후 저는 강유리 씨와 함께 그 집으로 갔습니다. 11년을 살았던 그 작은 빌라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계모가 구속되고 나서 아무도 안 살았나 봐. 강유리 씨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도 제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책상, 침대, 옷장. 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낡은 침대, 작은 옷장, 책상 하나.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아버지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30일. 요즘 몸이 자꾸 이상하다. 어지럽고 힘들다. 말순이가 약을 잘 챙겨주는데도 왜 이럴까? 그래도 꽃님이 대학만 가면 조금만 더 버티자. 우리 딸 대학 가는 거 보고 싶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저만 생각하셨구나. 꽃님아. 강유리 씨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끝까지 너를 지키려고 하셨어. 엄마, 저 대학 갈게요. 아버지 소원 이뤄드릴게요. 그래, 그러자. 내가 원하는 거 뭐든 해.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셨던 건설 현장의 안전을 연구하는 건축공학과에 가기로. 그리고 아버지 같은 분들이 더 이상 다치지 않도록 안전한 건설 환경을 만드는 일을 하기로. 며칠 후 강유리 씨가 발표했습니다. 박진수 근로자 안전재단을 만들 거야. 건설 현장 안전 교육, 장비 지원, 산재 피해자 가족 지원 등을 할 거야. 정말요? 응. 그리고 내가 이사장을 맡아줬으면 좋겠어. 제가요? 아직 어린데. 명예 이사장이야. 실무는 전문가들이 하고. 하지만 내 얼굴이 필요해. 내 이야기가 필요해.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려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겠어요. 재단 설립 기자회견 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 박진수는 25년간 건설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안전하지 못한 환경과 개인의 탐욕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 아버지 같은 분들이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산재로 고통받는 가족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강유리 씨가 말했습니다. 잘했어, 꽃님아. 내 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감사해요, 엄마. 엄마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계모는 교도소에서 항소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최등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 10년 이상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과연 계모는 감옥에서 어떻게 지낼까요? 그리고 저와 엄마의 새로운 삶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건축공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강유리 씨, 아니, 엄마는 회사 일과 재단 일을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면회 신청이 왔습니다. 계모 남할순이었습니다. 꽃님아, 안 만나도 돼. 내가 결정해. 엄마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만나고 싶지는 않았지만 뭔가 끝을 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한 번만 만나볼게요. 다음 주 저는 여자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면회실에 들어가니 유리창 너머로 계모가 앉아 있었습니다. 1년 사이에 완전히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전화기를 들자 계모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왔구나. 계모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부르셨어요?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계모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꽃님아. 정말 미안해. 계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기 와서 매일 후회하고 있어. 내가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는지.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는데.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알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도 하고 싶었어. 미안하다고. 계모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너희 아버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나한테도 잘해줬어. 근데 난 그걸 몰랐어. 돈에 눈이 멀어서 등만이 말만 듣고. 그만하세요.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잠깐만, 제발 잠깐만 들어줘. 계모가 소리쳤습니다. 나 여기서 암 판정받았어. 췌장암 말기래. 저는 동작을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3개월에서 6개월 남았대. 여기서 죽을 거야. 감옥에서. 계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 스트레스 때문에 생겼을 거래. 죄책감이 병을 키웠대.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병원 치료는 받고 있어요? 교도소 병원에서 기본 치료만 받아. 항암 치료는 돈이 없어서 못 받아. 등만 씨가 돈 있지 않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계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등만이? 그 사람 나버렸어. 면회 한 번 안 와. 전화도 안 받아. 알고 보니 그 사람한테 여자가 여러 명 있었더라. 나는 그냥 돈줄 중 하나였던 거야. 사억 빌려준 것도 사실은 내가 꾼 돈이었어. 집 담보 대출 받고 카드 돌려막기 하고. 계모가 허무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참 바보였지? 멀쩡한 남편이 있었는데, 안정적인 생활이 있었는데 욕심 부리다가 전부 잃었어. 늦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알아. 다 내 잘못이야. 변명 안 할게. 계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죽기 전에 한마디만 하고 싶었어. 미안하다고. 내 아버지한테도, 너한테도. 아버지한테는 직접 말씀하세요. 저승 가서. 제 말에 계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 가서 무릎 꿇고 빌게. 근데 꽃님아, 너는 잘 지내고 있니? 왜 궁금하세요? 그냥 10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 미웠어도 정은 들었으니까. 저는 한참을 계모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도 나름대로 복잡한 사람이었구나. 악하기만 한 건 아니었구나. 하지만 그래도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 건축공학과 다니고 있어요. 아버지 같은 분들 다치지 않게 하려고요. 그리고 엄마, 제 친엄마 찾았어요. 계모의 눈이 커졌습니다. 친엄마를 찾았어? 네. 아버지가 남긴 핸드폰에 번호가 있었어요. 덕분에 엄마를 만났어요. 그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계모가 진심으로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 때문에 고아될 뻔했는데. 미안해. 엄마가 있다니 다행이다. 이제 갈게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꽃님아. 계모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교도관이 다가왔습니다. 박꽃님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남할순 수용자 얘기 들으셨죠? 암말기라는 거. 네, 들었어요. 치료비가 없어서 고생하고 있어요. 혹시 도와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왜 도와줘야 하나요? 제 아버지를 죽인 사람인데요. 그렇긴 하지만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건 본인이 선택한 결과예요. 제 문제가 아니에요. 교도소를 나와 차에 타니 엄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땠어? 암말기래요. 곧 죽는데요. 그래. 엄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할순이 사망했다고. 장례식은 무용고자로 처리된다고. 꽃님아, 어떻게 할래? 엄마가 물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세요. 저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결국 계모는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장례식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최등만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며칠 후 최등만도 교도소에서 소식이 들렸습니다. 다른 수감자와 싸움이 붙어 중상을 입었다고.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결국 사망했다고 합니다. 인과응보구나. 엄마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만 들었습니다. 아버지 산소에 갔습니다. 아빠, 다 끝났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묘비를 닦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셨던 삶을 살겠다고. 착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다고. 꽃님아, 가자. 날씨가 추워. 엄마가 제 어깨에 코트를 걸쳐 주었습니다. 네, 엄마. 산을 내려오며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아버지의 묘비가 작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아버지는 영원히 살아계실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엄마의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건축공학과 4학년이 되었습니다. 졸업 논문 주제는 건설 현장 안전 시스템 개선 방안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며 쓴 논문이었습니다. 박진수 근로자 안전재단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전국 100여 개 건설 현장에 안전 장비를 지원했고 10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안전 교육을 받았습니다. 산재 피해 가족 50가구에게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꽃님아, 오늘 재단 이사회 있는 거 알지? 엄마가 아침 식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알아요. 오후 3시죠? 응. 오늘 중요한 안건이 있어. 새로운 프로젝트 승인받아야 하거든. 무슨 프로젝트예요? 건설 근로자 자녀 장학 사업이야. 내 아버지처럼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자녀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거지.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내가 제안한 거잖아. 지난달 회의 때. 제가요? 그래. 내가 저처럼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고 했잖아. 저는 그날의 기억이 났습니다. 회의 중에 문득 떠올라 말씀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오후 3시 재단 이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건설 전문가, 법률 전문가, 회계사, 그리고 몇몇 기업 대표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 근로자 자녀 장학사업건입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시범 사업으로 10명의 학생을 선발해 전액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50명까지 확대하고요. 한 이사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되었습니까? 1년에 3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재단 재정으로 감당 가능한가요? 회계 담당 이사님이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작년에 모금한 금액과 기업 후원금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한 이사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 재단의 설립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다른 이사님들도 하나둘 손을 들었습니다. 결국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꽃님아, 내가 첫 번째 장학생 선발에 참여해줬으면 좋겠어. 제가요? 아직 학생인데. 내가 그 마음을 제일 잘 알잖아.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어요, 엄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달 후 장학생 선발 면접이 있었습니다. 서류 심사를 통과한 20명의 학생이 왔습니다. 모두 건설 근로자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앉으세요. 지원 동기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20년째 철근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여름에는 땡볕에서, 겨울에는 추위 속에서 일하세요. 몸도 많이 안 좋으신데 저 때문에 쉬지도 못하세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간호학과에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같은 분들을 돌봐드리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아버지 건강도 제가 챙겨드리고 싶고요. 저는 과거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 아버지를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네. 아버지가 제 전부예요.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아버지 혼자 저를 키우셨거든요. 면접이 끝나고 심사위원들이 모였습니다. 꽃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가 물었습니다. 전부 선발하고 싶어요. 다들 간절해요. 우리도 같은 생각이야. 하지만 예산이. 엄마,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 있잖아요. 그걸 기부할게요. 그럼 몇 명 더 뽑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엄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꽃님아, 그 돈 내 용돈인데. 괜찮아요. 저는 필요한 거 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저보다 더 필요해요. 결국 예정보다 5명을 더 선발했습니다. 총 15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수진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장학증서 수여식 날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훌륭한 간호사가 되어서 은혜 갚겠습니다. 은혜 갚을 필요 없어요. 나중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돼요. 제가 말했습니다. 수여식이 끝나고 한 아버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꽃님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김수진이 아버지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딸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아버지의 손은 굳은 살로 가득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런 기회 받기 힘들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우리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와 함께 아버지 산소에 갔습니다.
아빠, 오늘 좋은 일 있었어요. 15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어요. 다들 아빠처럼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이에요. 묘비를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가 원하셨던 일을 하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 돕고 안전한 세상 만들고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다, 우리 딸. 엄마, 저 내년에 대학원 갈까 해요. 산을 내려오며 말했습니다. 대학원? 무슨 전공? 건설 안전관리요.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재단 일도 더 잘하고 싶고요. 좋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엄마가 뒤에서 응원할게.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3년 전 찜질방 앞에서 떨고 있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에게는 엄마가 있고 목표가 있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그 낡은 핸드폰 덕분에 저는 엄마를 만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아버지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금은 켜지지 않지만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유품입니다. 아빠, 고맙고 사랑해요. 아빠 딸로 태어나서 행복했어요. 핸드폰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